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김정겸입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1차 시험 보고 나서 그 합격자 발표했을 때 저도 뭐 시험에 여러 번 떨어져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제가 우리 카페에도 글을 써놨지만 아파하지 맙시다.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 아프면 늙는 겁니다. 청춘이 왜 아파야 됩니까? 청춘은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마음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청춘이니까 아프다, 무슨 뭐 고민이 많다, 뭐 그런 의미로 썼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하면 아파할수록 후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행할 수 있는, 그래야 꿈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프면요, 두드릴 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두드림. 뭐든지 두드립시다. 그러면은 꿈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16학년도 교육학 논술이 쉬웠다라고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쉽게 나왔어, 쉽게 나왔어. 근데 실제로 뚜껑 열으니까요, 채점이 그렇게 좋은 점수로 나오진 않았죠. 형식은 여태까지 주어지는 점수로 많이 생각을 했었죠. 근데 절대로 주어지는 점수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냥 아는 거 그대로 쓰면 다 점수, 좋은 점수 받을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을 전체 주어진 주제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일관성 있게 핵심 키워드로 연결해 나갈 것인가, 그게 중요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고 글쓰기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그리고 연간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육학 공부 방법론에서 교육학 이론은요, 먼저 기본 이론에 충실하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글쓰기와 글짓기는 다르다는 거죠. 글쓰기와 글짓기는 다르다. 글쓰기는 팩트를 중심으로 해서 쓰는 겁니다. 글짓기는 이거 허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설가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글짓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는 글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팩트는 뭡니까? 교육학적 팩트를 통해서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논지라는 것은 자기 주장점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주장점과, 그리고 이 주장만 하면 안 되죠? 그거에 대해서 뭐를 대야 된다? 근거를 대야 된단 말이죠. 논거를 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논지와 논거를 대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이론입니다. 이론, 교육학 이론. 그러니까 기본 이론에 아주 충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이론에 충실하지 못한 사상누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상,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모래 그거 물만 묻으면 훅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학 기본 이론에 충실하지 못하면은 기본 이론이 충실하지 못하면은 결국 글쓰기는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16학년도를 보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아주 쉽게 나온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요, 기본 이론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썼다고 하지만 높은 점수를 못 받은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복학습입니다. 반복학습. 반복학습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초수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교육학 처음 공부하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장 확실한 방법은요, 반복이에요, 반복. 우리가 교육심리학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요게 연습곡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지 않는 순간서부터 근육을 쇠퇴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운동선수 연습하지 않으면 근육 쇠퇴하는 것처럼 그게 망각이라는 거죠, 망각.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그 근육이 쇠퇴하지 않고 그 기능을 자꾸만 높이기 위해서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그 망각을 줄여나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최대 반응권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최대 반응권으로 가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 연습을 해라. 그러니까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네 번 읽고, 계속 읽어라. 완전히 내 거 될 때까지. 우리가 책을 소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아들러라는 사람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러는 누군지 아시겠죠? 항존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책을 소유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돈을 내서 책을 사서 서재에 꽂는 것도 그저 소유하는 방법이야. 근데 가장 훌륭한 소유는 뭐라고요? 그걸 먹어서 내 거가 되는 것이, 피와 살이 되는 것이, 그게 완전한 소유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교육학 이론에 대한 지속적인 반복 연습을 하시는데 행간과 행간 사이를 이해를 하시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것을 적어놓고 하는 것 자체가 훌륭한 공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초중고생처럼 어리석은 계획은 세우지 마십시오. 대부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름방학 때까지는 1, 2월까지는 교육학 끝내놓고 나머지는 전공. 그게 초중고생들의 마인드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전공과 교육학을 꾸준히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된다는 거죠. 시간과 공간적으로 접근되어 있어야 파지력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1, 2월 달에는 교육학 끝내놓고 3, 4월 때 전공 천만에요. 그러면 전공 위주로 하면 교육학 잊어버리는 것이고, 그러니까 교육학 연습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망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정고시 전문직, 교육 전문직 논술 객관식 기출문제를 확인해봐라. 행정고시와 교육 전문직 논술 문제를 보라고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냐? 이걸 제가 3년 전서부터 이거 봐라 그러고 3년 전서부터 책이 나온 것에 행정직 교육 행정고시 논술 문제하고 교육 전문직 논술 문제를 책에다가 실었단 말이죠. 근데 이걸 굉장히 많이 먹었죠. 교육학 논술, 아니 거기는 교육학 논술이 아닙니까? 거기도 교육학 논술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반증이 뭐냐면 2012년도 교육 행정직 논술 문제가 결국 2014학년도, 2015학년도 교육학 논술 문제로 나온 거 아닙니까? 가장 어려웠다고 했던 거예요. 2012년도 교육행정지에서 내재적 목적, 자유교육과 내재적 목적의 관련성이었단 말이죠. 그게 2015학년도 자유교육과 교육의 목적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똑같이 교육학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 이게 기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이제 이런 정보가 세면 또 다른 분들도 또 그렇게 하시려고 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는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먼저라는 걸.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이제 유아 초등, 그다음에 이제 중등 교육학 문제하고 교육행정직 논술 문제하고 그다음에 교육 전문직 논술 문제 요것들을 같이 해서 여러분들한테로 출판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객관식 기출문제 확인도 웃기는 일이냐 이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책에 그러니까 작년서부터 이제 썼던 것인데요. 저는 객관식 기출문제를 주관식으로 다 돌려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보십시오.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객관식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 교육학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가장 신뢰로운 문제죠. 이게 가장 신뢰롭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육과정 평가원에 의해서 객관화된 표현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신뢰로운 글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글을 쓴다면요, 훌륭한 점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객관식화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교육학 시험 문제로 나왔는가를 지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4학년도 기출문제하고 2015학년도 기출문제와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2014학년도 우선 교육과정만 볼게요. 교육과정만 봤을 때 잠재적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정시였죠? 정시에 여기 나왔는데 추시에 학문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이거 기출문제에서 아주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거든요. 해마다 나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러다가 2015학년도에 뭐가 나왔냐면은 백워드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이 백워드 교육과정은요, 기출문제에서 중등에서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겁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그러니까는 딱 한 번 시험에 나왔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거가. 그 다음에 이제 2016학년도 기출문제를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경험 중심 교육과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저 수시로 시험 문제 나왔던 것들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2017학년도 시험 문제는 뭐가 될 것이냐 이거예요. 2017학년도 시험 문제는. 그러면 여태까지 기출문제로 등장했지만 이게 이제 쉬운 문제로 나올 것이냐 어려운 문제로 나올 것이냐 했을 때 쉬운 문제로 나온다면 재개념주의가 그래서 재개념주의에서 특히 파이나의 커리큘럼 큐레르의 복귀 그 순서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두 번 정도 딱 나온 건데 좀 어려운 거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인 스킬백 스킬백의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이 나온다든가 또 뭐 영교육과정 쉽게 나면 영교육과정 같은 거겠죠. 등등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다 기출문제로 나온 것이라는 거죠. 요거 한 3-4번 정도 나온 것이고 스킬백은 2번 나온 것이고 영교육과정은 뭐 거의 뭐 빠짐없이 나왔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책에는 뒤에 연습 문제는 기출문제를 주관식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그겁니다. 전반기 한 번 이상 이론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반복 연습하시면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글쓰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쓰기에 대해서 너무 성급할 필요도 없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이 안 되는데 어떻게 글을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팩트, 다시 말해서 기본 이론에 충실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팩트는 안 돼 있는데 글을 어떻게 써야 되겠냐? 그거 고민부터 한단 말이죠. 바늘 허리에 매어서 쓸 수는 없습니다. 바늘 귀에다가 반드시 껴서 하는 것이죠. Slow and steady. 그죠?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라 그래서 느릿느릿거려도 황소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 충실하시면서 글쓰기를 해나가면 되는데 글쓰기 이거 여러분들 처음 시험 보는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예비 선생님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는 짧은 글부터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 문장, 긴 문장으로 써나가는 겁니다.
단문으로 써라. 주어 동사가 하나인 단문으로 써라. 그냥 문장이 굉장히 긴데 그 주어는 3개, 4개인데 동사는 2개, 3개뿐이 안 된다든가. 그러니까 자기가 글을 쓰고 나서 그 글의 의미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게 큰 문제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죠. 핵심 키워드.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객관식 문제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객관식 문제는 이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신뢰로운 문장으로 등장이 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핵심 키워드들 그런 걸 중심으로 머릿속에 집어넣으라는 거죠. 따라서 교육학적 이론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교육학 공부 시기는 전이서를 우리가 왜 배우겠습니까? 배운 내용을 전이 적용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상반기, 즉 6월 달까지는요, 이론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전이를 위해서, 즉 적용을 위해서 7, 8월 때는 뭐 영역별로 하고 9월 달서부터는 이론, 종합적으로 실전처럼 해보는 전이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경향에 맞는 모의고사 연습을 충실히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간 공부 계획표를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처음 공부하는 선생님들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될 거고요. 1월 달에는 뭐 교육학 개론서로서 자신이 이제 가장 좀 약하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약하다는 생각되는 부분을 1회 정도 통독하고 서브노트로 좀 작성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단문 글쓰기 정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1, 2월 달까지는 자기가 약하다고 한 부분들, 강한 부분 빼놓으십시오. 약한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1, 2월은 지났습니다. 이제 3월 달서부터는요, 3, 4월 달서부터는요, 교육학 기본서 진도로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나선형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선형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점점 심화 확대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5, 6월 달 당연히, 교육학 기본서 진도인데요. 일반적으로 5, 6월 달이면은 모든 커리큘럼, 아까도 말씀드린 상반기에는 이론 전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 8월 달서부터는 여러분들 전이가를 높이기 위한 영역별 문제를 풀고, 그리고 9, 10월, 11월 달에는 당연히 모의고사 문제를 푸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7, 8월 달에는 될 수 있으면은 영역별 기출문제 중심으로 글쓰기인데, 이거는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교육과정 평가원 문제를 이용한다는 것은 아까도 무슨 말씀이냐면은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 그거를 늘려서 이걸 늘려서 내가 이걸 글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쓰는 방법을 또 특강을 할 겁니다. 글 쓰는 방법 특강에서 개요잡기서부터 서론, 본론, 결론 어떻게 쓸 것인가, 그 글쓰기 특강 논제 분석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될 때마다 해서 우리 선생님들한테로 참고할 수 있도록 올려드릴 테니까 많이 참고를 하시고 올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자고요.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죠. 모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저는 절대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이 모든 걸 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무슨 하늘의 명을 기다립니까? 진인사 필합격입니다. 모든 것을 다 전심전력을 다했다면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합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하늘의 명을 기다립니까? 하늘의 명을 기다리면 그건 옛날 사람들이고요. 지금은 최선을 다했으면요, 그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올해는 연수원에서 만나서 좋은 인연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연수원에서 만나십시오. 만나십시오.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